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55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까지의 강의로 법정지상권을 완전히 이해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한번 제대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경매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법정지상권 경우는 까다롭기도 하지만 자주 나오는 사례이죠. 또한 잘만 하신다면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토지상의 컨테이너나 비닐과 같은 건물이 아닌 정착물. 자, 이것이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아래쪽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상의 건물 소유자와 다툼으로 해서 소송으로 갈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자, 오늘 시간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야나 보통 나대지를 경매 대상인 물건을 봤을 때 그 지상에 컨테이너가 있다라는 기록을 가끔 봅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죠. 지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록에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고 또 쉽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간혹은 가건물이 있을 때가 있죠. 자, 가건물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건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가건물 자체가 불법일 경우에 역시 낙찰받고 자, 행정기관에 불법 건물을 처리해달라는 쪽으로 해결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자, 농지를 경매하실 때 간혹 비닐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농지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법원 기록에는 역시 여기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비닐하우스가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이 될 수가 없죠. 자,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벽, 기둥, 지붕이라는 건물로서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를 낙찰받고 이 비닐하우스 역시 인도명령에 의하거나 아니면 철거 또는 토지인동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과 관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간혹 오래된 구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구옥에 물론 사람이 살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자, 폐가이다. 폐가인 경우도 자주 경매로 나옵니다. 자, 폐가일 경우라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가능성이 커져. 그런데 이것을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서 계속 이 가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인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죠. 결국은 이 폐가와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료를 지불할 생각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대한 협조만 구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폐가가 건축물 대장상으로 올라가져 있다면 철거하고 그 건축물 대장을 정리를 해야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실제 관계되는 사례를 좀 더 보실까요? 자료를 보실까요?
경상북도 경산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과수원 3,100여 평방미터고요. 자, 그 지상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자, 보시다시피 그림상 비닐하우스가 보입니다. 자, 3억 1천만 원에 감정되었고 2억 9천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과수원, 사실상 논인데 과수원으로 쓰이는 땅입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보면 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매가 등기부가 아주 깔끔한데요. 자, 지상에 과수목이나 포도나무,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죠. 자, 다음 사례를 볼까요? 대구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잡종지로 표현되었고요. 357평방미터인데 토지만 경매 대상이고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2억 5천 감정에 대략 2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상에 컨테이너와 천막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저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한 것이니까 역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고요. 위치는 좋아 보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있어서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그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 저것을 그냥 저렴하게 매입하든지 매입 협상이 되지 않으면 철거를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북 문경시에 폐가와 같은 건물이 있는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은 작은데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3,500짜리가 2,100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로 각지에, 거의 각지에 접해 있는 그런 대지가 되겠네요. 자, 건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건물이 사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에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가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봤을 때 과연 지료를 지불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 젊은 사람은 아닐 텐데, 자, 오랫동안 이 건물에 계속 점유할 건가?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또 현장에 가서 점유자를 만나보면, 자, 어렵지 않게 법정지상권이 있다 해도, 자,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은 해결될 걸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한 3년 내지 5년 동안 무상으로 계시고 그동안 법정지상권, 그 이후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는 쪽으로 미리 약속을 받고 해결할 방법도 있겠죠. 자, 내용을 볼까요?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에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되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는.
자, 이 가치를 따져보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건물 소유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지상에 있는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1억 6천이 1억 3,100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오산이니까 장래 가치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매 대상인 대지가 그 주변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래에는 도로로 들어갑니다. 자, 이 대지 위에 현재 있는 건물은 도시계획을 언제 시행할지 과연 이 그림의 계획대로 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만약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 건물은 철거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토지를 낙찰받고 어차피 이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지상의 건물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경매의 여러 가지 권리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이 건물, 경매 대상이 아닌 이 건물이 쉽사리 옮겨지지가 않고 분명히 여기도 많은 이해관계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이 토지를 낙찰받았다면 역시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자, 지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실 겁니다. 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자,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자, 이것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사전에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 실제 건물 소유자를 만나보는 등 그런 예비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못 쓰는 물건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일단 지료는 청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낡은 가옥이라면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과연 이 지료를 제때 납부할 수 있을 건가? 지료를 2회 연체하면 법정지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되죠. 또 하나, 도시 변두리 지역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그들의 구옥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거나 새로운 건설 계획에 의해서 그 집 자체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또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정상적인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자, 토지를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자, 이런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실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분명히 이 토지는 저렴하게 낙찰될 것입니다. 자, 감정가가 만약에 1억이라면 대략 5천에 낙찰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5천에 낙찰되고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지료는 대지니까 연 4 내지 5%입니다. 낮게 봐서 연간 4%면 2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죠. 자,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낙찰을 5천이지만 감정 시가에 대비해서 4 내지 5%니까 연간 4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0만 원, 5천을 투자해서 400이면 연 8% 정도의 수익이 나오죠. 자, 그리고
분명히 이 토지의 가치는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 운이 좋아서 한 5년 이내에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법정지상권과 관련 없는 쪽으로 해결이 된다면 자 5년 후에 만약 이것이 현재는 1억이지만 나중에는 5년 후에는 2억짜리 토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5천을 투자해서 매년 4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또 5년 후에 이것을 2억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자, 이것은 5천 투자해서 2억이니까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5년 이내에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자, 이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좀 길게 해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도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자, 없는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위에 많은 이해관계인이나 점유자가 있다면 자, 건물 등기부 없는 주택에도 많은 임차인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낙찰자가 쉽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법원에서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 그 건물을 쉽게 철거하라고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있다 없다가 물론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철거라는 칼자루를 휘둘 수 있지만 자, 법정지상권이 없다라면 오랫동안 토지를 사용 못하고 참으셔야 되지만 사실상 그 반대의 결론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지상권하고 관련된 토지를 입찰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장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자, 해결의 마지막은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낙찰을 받고 그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면 좋죠. 물론 정상적인 금액으로 처분하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건물 소유자가 이 토지를 꼭 사야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인데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자, 이것을 등기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금액의 건물 소유자에게 처분할 수 있겠죠. 물론 건물 소유자는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저렴하게 만약에 건물을 나에게 주지 않은 경우 결국 철거라는 마지막 칼자루가 있기 때문에 자, 건물을 내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처분하는 방법도 있겠죠. 동시에 처분하여서 토지 건물의 감정가의 비율로 그 처분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고 입찰을 하셔야 법정지상권은 빨리 해결되고 또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는 것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로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아니고 건물만 낙찰받는 것. 자, 그것도 수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건물은 낙찰받은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야 되죠. 만약에 건물을 낙찰받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바로 철거 문제가 생기니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낙찰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이 건물을 내가 활용하거나
토지는 내 소유가 아니니까 처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건물을 내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또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활용할 수 없거나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면 비용만 들어갈 뿐입니다. 자, 내가 투입한 금액 이상의 임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물만 매입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것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그 법정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했을 때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연장이 안 될 때는 이 건물을 매수하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는 이 매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해서 이 건물을 매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아니고 건물만 경매 대상인 경우도 여러분들이 신중히 고려하시면 특별한 수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사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실까요? 자, 경기도 이천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농지인데요. 사실상 과수원입니다. 2200평이 경매로 나왔고요. 토지만 매각이고, 자, 여기 보이는 빨간 지붕의 이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9천만 원에 감정이 되었고, 한 번 유찰 후에 9,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볼까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두 필지의 농지 위에 두 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경매 대상이 아닌데 등기부상으로 등기가 된 그런 건물이었고요. 자, 그 건물의 등기부 내용을 보니까 채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물도 멀지 않아 경매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에 주변은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이미 농업용 농가주택은 있습니다. 자, 농가주택이 멀지 않은 시점에 경매로 나올 걸로 봤기 때문에 자, 나중에 나오는 건물도 낙찰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입찰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인정을 다 해준 거죠. 자, 사실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 토지상의 문제는 별게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낙찰되면 모두 지워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과수원을 이용하면서 투자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 멀지 않은 시점에 주택이 또 경매 나오면 그때 주택을 낙찰받는 쪽으로 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실상 주택이 이 토지 이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결국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던 내용이네요. 자, 안산시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토지는 경매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 대상인 사건입니다. 자, 요 그림이 작은데요. 낙찰가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감정가가 9,700이었고요. 4,700까지 떨어졌다가 6,600에 낙찰된 경쟁자가 13명이나 왔었고요. 저는 입찰에 실패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자, 건물이 규모가 크고 그 내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1층, 2층 많은 방들이 있고요. 자, 앞쪽은 주택지고 뒤에는 산이 있는 주거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래서 건물만 낙찰받아도 일부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를 주고
물론 치료를 지불하면서 이것을 점유하다가 자, 언젠가는 대지도 경매에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언젠가는 경매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판단하에서 이 건물을 낙찰받기로 했었는데 실패한 사건이죠.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건물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지만 임차인은 채무자의 가족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대항력이 없다라고 봤고요. 자, 내용은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로 건물만 나왔지만 투자로서 적격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다음은 아산시 송악면에 토지가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대지가 800여 평이고요. 자,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된 토지만 경매 대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된 사건이네요. 자,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가 경매 대상인데 지목은 대지로 나타나네요. 자, 아래쪽에 그림을 내용을 볼까요? 자, 토지 등기부를 보면 자, 건저당 설정 이후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은 거의 폐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 보면 건물은 사실상 공실이다, 폐가다. 아래 조금 위쪽에 폐가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고 폐가를 처리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봤는데 최종적으로 취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왜 이러지? 자, 다음은 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상호의 상가죠. 자, 근린상가인데 밀레오래 들어보셨죠? 자, 여기도 역시 건물만 경매 대상이고 대지권은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건물은 아예 대지권이 없습니다. 대지권이 없고 자, 기록을 보면 대지권이 없는 대신 토지를 30년간 임차하여서 지료를 지불하고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저기 상가가 이제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의 상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대지권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임차한 토지에 대한 지료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지상권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물만이 경매 대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화성시 팔탄면에 빌라가 있는 토지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자, 빌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대지고요. 74평이 경매 대상입니다. 자,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집합 건물 빌라 전체는 경매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이것은 미등기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죠. 자, 이것이 토지가 6,600만 원에 경매가 나왔었고요. 최종적으로 3,700여만 원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자, 주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자, 현재로서는 그냥 면소재지이지만 화성시 안에 있는 면소재지로서 장래성은 있는 토지로 봤습니다. 자, 이것이 2년 전에 대략 주변의 토지 가격은 평당 10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토지의 형상은 나쁘지가 않죠. 두 개의 필지가 각각 경매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지상에 있는 이 집합건물, 미등기의 집합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문제와 자,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많은 임차인과 어떻게 해결을 볼 건가? 자, 장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수익을 낼 건가? 이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더 보실까요? 자, 등기부상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90년도에 국민은행이 건저당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그 지상의 건물은 그러면 이 건저당을 설정할 시점에 건축이 이미 되었었느냐? 자, 그렇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또 하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자, 여기에 나오는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냐? 자, 그거는 동일한 것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있다면 국민은행이 건저당 해주던 시점에 이미 건축 허가가 났거나 착공을 했거나 또는 국민은행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온다는 걸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관할하는 화성시청에서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은 국민은행의 건저당 한 시점보다 앞서서 이미 건축 허가가 났었고 국민은행의 담당자도 오래된 내용입니다만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놓았었습니다. 자, 이것을 낙찰받을 때 자,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것이 70여 평이고 3천여만 원에 낙찰받고 또 장래에 가격이 오르는 쪽이고 건물은 무척 많이 낡은 상태니까 자, 길게 봐서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자, 지료를 청구해야 되는데 자, 상대방 지료를 낼 사람이 좀 불투명합니다만 자,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에 재건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천여만 원이면 큰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 수익이 나온다고 본 사건이죠. 자, 이와 관련한 건축물 대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소 좀 희미한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집합건물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자, 여기 번지가 나옵니다만 자, 530-12번지라는 번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90년 5월 달에 건축 허가가 났다는 내용. 자, 착공이 역시 그 시점에 있었다는 내용.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부상의 국민은행 건저당보다 앞서서 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자, 법정지상권은 장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미리 전제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 건물 소유자가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 토지를 살 가능성이 있는지 자, 이런 것을 미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법정지상권 토지를 낙찰받고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